Kemen aছেন? Apa kabar? Suasday. Mabuhay. Salamat po. Apa kabar? Namaste. 안녕하세요. 국내에 거주하는 유라시아 대륙 2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 외국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조금 특별한 언어 실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Assalamualaikum. Semben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언어학에서 말하기를 세계에는 약 6,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약 25개 정도의 그 언어 사용자들이 모인 것 같은데 토론을 통해서 이제 비슷한 언어라고 생각되는 언어들끼리 이렇게 자리를 다시 바꾸어서 모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오래전부터 사용해왔을 기초 단어를 비교해 자기 나라와 비슷한 언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상의 수많은 언어들은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조상어에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상어에서 나온 말들은 문법이나 어휘가 서로 비슷한데 이 언어들을 어족이라고 합니다. 자, 시작하세요. 거기서 시작하세요. 하늘부터. Asman. 아스만. 정말요? 오, 저는 아스만도 되고 아카시도 되고. Oh, good. 와, 진짜 똑같아. 아스만 여기는? 처음 접하는 외국어에서 자기 나라 말과 비슷한 말이 있다는 것에 모두 놀랍니다. 그 다음에 땅, 앞, 예지, Bumi. Bumi. Mundo. 반다이. 그 다음에 해, 산, 네. Matah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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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aw. 프레하탄. 외국인들은 어떤 언어를 자기와 비슷한 언어라고 생각할까요? 어족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끼리 모였습니다. 일본, 한국, 몽골, 중국은 마땅히 비슷한 언어를 찾지 못하고 혼자 따로 서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언어를 찾아낸 모양입니다. 주로 가까운 지역의 나라들끼리 같이 모여 있습니다. 말이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일까요? 한국어는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일까요? 한국어의 뿌리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유라시아 대륙의 한복판, 사방 수십 킬로미터 내에 아무것도 없는 몽골의 사막을 차 한 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어 조사단입니다. 이들은 매년 유라시아 대륙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소수민족의 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고 그 얘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보통 막 씌웠습니다. 타이하르 촐로 지역의 울지트라는 곳. 여기에는 몽골의 소수민족인 울드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울드어를 쓰는 우울드족은 5천여 명. 현재 그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 이들 언어는 언제 사라질지 모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야, 되게 덥시다 너.
언어 조사는 가급적 옛날 말을 많이 알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빠지지 않을까? 조사할 어휘는 800단어. 어떤 언어에나 있을 만한 기초 어휘를 대상으로 합니다. 녹화 시작됐습니다. 되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입모양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발음 기호로 옮겨야 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측. 예지. 문. 다시 문. 언제 사라질지 모를 이들의 말은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언어학자의 귀와 눈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Tedes tutur. Bur. O 설. 다시. 언어 조사는 하루에 많으면 2-3곳 정도입니다. 이 넓은 초원에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말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등결. 설. 헐. 우리와 닮은 사람들. 홀. 언어 조사단은 아득한 옛날부터 있어왔을 이들의 말과 우리말의 비교 작업을 통해 한국어 기원의 실마리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라흥. 대. 착, 착, 헤든착. 히트 착, 히트 착. 이런 지역의 언어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 우리 그 한민족의 이주 경로랄까 그런 것을 고려할 때에 이런 지역의 언어들을 연구를 하면은 그런 그 직접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자료를 모아놓음으로써 그런 그 이주 경로랄까 혹은 그 언어의 유사성, 친근성 그런 것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한 언어 한 언어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에는 수천 개의 언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언어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달려야 할지 모릅니다. 이 언어의 바다에서 한국어의 뿌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 언어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언어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경험을 전하고 지식을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문명을 가져다 준 언어. 인간은 그 언어를 언제부터 말하게 된 것일까요? 왜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게 됐을까요?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 영장류의 지능을 연구하는 이곳은 야외 시설을 동물원으로 만들어 일반인들도 연구 중인 영장류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Come on, Dunya. 실내의 한 실험 공간입니다. Come on. Toba, come here. 투바는 28살 난 오랑우탄입니다. 먹을 것의 위치를 묻는 이 실험으로 투바의 인지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Toba. 먼저 먹을 것을 앞에 놓고 실험에 대해서 토바에게 설명합니다. Let's get another one. Toba, Toba. Toba. All
All right. Good girl. 7, 8살 아이의 인지력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 높은 수준입니다. Some animals, dogs and chimpanzees, bonobos in this case, they can recognize speech. You can ask them things like "Bring me the ball," and they will go and bring you the ball. So they understand what somebody that is speaking is telling them. What happens is they cannot speak back. 동물들은 그들 나름대로 소리와 몸짓 같은 신호 체계로 의사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리한 동물이라도 인간처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만이 언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연구소에서는 유인원과 인간의 유전자 비교로 인간의 진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빅토 비버 박사의 연구팀은 동물과 달리 인간이 말하게 된 능력을 유전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팀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에 주목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들의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정상인과 미세하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유전자를 학자들은 폭스P2라고 부릅니다. 모든 포유동물이 폭스P2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영장류의 폭스P2 유전자가 사람과 다르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 언어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발견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성분의 하나인 폭스P2 유전자는 715개의 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단 2개의 분자가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의 폭스P2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Bloß diese Veränderung, die war sehr vorteilhaft für die Feinmotorik der Sprache, für die ganz genaue Bewegung von allen Muskeln, die im Gesicht und im Sprachapparat sich befinden, dass es so fein reguliert werden kann. Und da glauben wir, hat FOXP2 eine Rolle gespielt. Ich war 폭스P2에서 일어난 단 2개의 돌연변이로 인간은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말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부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연구팀은 폭스P2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과거의 시간을 계산해냈습니다. Die Zeit der Entstehung kann man in einem Zeitrahmen zwischen 180.000 Jahren frühestens, aber auch spätestens etwa 50.000 Jahren platzieren. 18만 년 전이란 시점은 바로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때입니다. 이들이 언어 유전자를 가짐으로써 오늘 우리의 인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돌연변이는 18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을 하게 된 그들은 1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납니다.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그들은 소규모로 그 집단끼리만 통하는 특색 있는 말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지금과 같이 대규모 언어 집단을 이룬 것은 언제쯤이었을까요? 영국 중부 지역의 밀필드 마을. 이 마을의 넓은 평원에서 영국 최초의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발굴을 토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2, 3m에 이르는 수십 개의 나무 기둥으로 거대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바깥에도 수십 개의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자리한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These henge monuments, which there are quite a lot locally, they're probably religious centres used by the local people or possibly even a tribe. They would be
quite a lot of work involved in building one of these. That actual pit over there was hand cut using traditional methods, and it took a month to just do a very small piece. So the rest of it must have taken a lot longer and been really a communal activity for a lot of people. 수많은 사람의 힘이 조직적으로 모여 신전이라는 그들의 공동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유적의 주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밀필드 유적 바로 옆에서 그 실마리가 되는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사슴뿔로 만든 도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This is a mattock. It's a digging tool which has been made from an antler from a red deer. Now, red deer shed their antler once a year, but this one has actually been taken from the animal itself. It hasn't dropped off naturally, you can see from this end. It is very heavy, and you can see from one end that it's been very polished, and this shows us that with the handle through that hole there, it could be used like this to break up clods of earth and to leave a drill so that you can sow your seeds. 밀을 수확하며 안정된 정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농사의 풍요를 빌기 위해 마을 중앙에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농사와 함께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가 나타났음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농사는 언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One thing that we know that happened as soon as farming emerged is that the population density began to grow. So the groups who had developed farming began to increase outwards, increase their population and move out, and tended to homogenize the population around them. So you've got a few large languages now sweeping across the landscape, and instead of perhaps in the past small groups of a few hundred, each would have a unique language, you'd start to have many thousands of people over hundreds of kilometers who would speak more or less the same language. 농사는 수렵 채집 집단이 쓰는 소규모 언어들을 지금과 같은 대규모 언어 집단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군의 성당에는 이 대학 출신의 한 언어학자를 기리는 조각물이 있습니다. 비슷한 언어들끼리 하나의 어족으로 묶는 것은 이 사람에게서 비롯됐습니다. 바로 윌리엄 존스입니다. 그는 영국의 식민지 인도에서 판사로 일하던 시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인도의 옛 언어인 산스크리트와 고대 유럽어인 라틴어, 히라보가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언어가 한 조상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It's to Sir William Jones that we owe the whole idea of the group of Indo-European languages. It was Jones who pointed out that Sanskrit, Greek and Latin all seem to have the same root in a single originary language, if you like. And on the basis of that, he went on to discuss such things as religion, suggesting that even the gods were all variations of some single original idea of the divine. 이후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언어들은 어족으로 묶여졌습니다. 한 조상어에서 출발한 어족은 대륙과 바다를 넘어 수천 킬로미터를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어의 조상어는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서울대 음성음향정보연구실 언어 자료를 축적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пир, банкет, саялылығы, мөнгін,
컴퓨터에 저장하는 자료들은 언어학자들이 시베리아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탐사하며 채록해온 언어들입니다. 이들 언어는 동영상으로 저장할 뿐만 아니라 음성 파일로 저장해 필요한 단어와 문장을 따로 검색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 방대한 작업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축적이 되면 연구자들은 해당 언어의 특징을 쉽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주원 교수팀은 현장 조사를 다녀온 지역의 언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뒤에는 유성음이 별로 안 나타나요. 파열음의 경우에. 저는 전사하면 P, A, Q, H로 전사. 일단 깨끗한 무성음이고 그다음에 정말로 어두에서 유기음이 나오는 파열음이나 파찰음이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얘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D도 상당히 강한 유성음. 우리에겐 낯선 이방인들의 발음을 한 단어씩 계속 반복해 듣고 분석해 그 소리를 확정짓습니다. 지금 그 뭐냐면 자가스 같은 거. 아니 그건 마찰음이에요. 마찰음이 아니고. 아 마찰음이요? 마찰음 없습니다. 마찰음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있는 거. 우리 그 알타에 갔을 때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발음과 의미를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2월달에 알타에 갔을 때 이 언어들이 알타이어족의 언어들입니다. 3번인가 4번 두들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귀로 듣기도. 그 진짜 쉬는 그 팔라토. 한국의 언어학자들은 왜 이렇게 알타이어족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비교 언어학적인 그 방법으로 성공을 거둔 인도 유럽 어족의 언어들과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그 한국어와 다른 언어와의 그 어휘적 공통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그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현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함으로써 그 우리 한국어의 계통을 좀 더 밝힐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알타이 제어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와 알타이어족을 어떻게 연관지어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핀란드.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핀란드는 언어학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우랄 산맥 부근에 분포하는 우랄 어족에 속합니다. 핀란드 언어학자들이 그들의 어족을 찾는 과정에서 특히 동양 언어학이 발달했습니다. 국가의 귀중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핀란드 국립문서보관소. 여기에 한국어와 알타이어족의 관련성을 알게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작성된 한 사람의 유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낡은 공책, 그 안에는 한글이 깨알처럼 적혀 있습니다. 유고의 주인이 친필로 써내려간 것입니다. 단어장에는 한국어의 특징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순 우리말은 물론 속어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한국어를 처음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한 사람, 바로 람스테트입니다. 그는 한국어와 알타이어족 사이에 존재하는 비슷한 어휘들을 찾아 비교했습니다.
아비, 아바, 아바이, 어미, 에메, 에메, 아래, 알라, 알뜨, 물, 무어, 무, 이랑, 이라가, 이룬, 실, 시르케, 실행. 그가 이렇게 찾아낸 비슷한 어휘는 300개 정도. 그러나 이것만으로 어족을 결정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람스테트는 어떻게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람스테트의 외손녀 비르기타 딕가넨 씨입니다. 기자 생활에서 은퇴하고 외할아버지의 전기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람스테트와 한국어의 인연을 기억합니다. 헬싱키 대학 동양 언어학부 교수였던 람스테트. 그는 현대 몽고어학의 주춧돌을 놓은 몽고어의 대가였습니다. 알타이어족의 언어를 그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Suomihan itsenäistyi, oliko se nyt 1918. Ja 1919 niin haluttiin myöskin Japaniin asiainhoitaja. Ja silloin Ståhlberg yksinkertaisesti päätteli, että koska tämä mies puhuu idän kieliä, niin ehkä hän puhuu myös japania, oppii pian japania, kun hän on niin nopea oppimaan. 일본 공사 시절, 그는 조선인 유학생들과 접하면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이후 한국어를 알타이어족에 분류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람스테트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알타이는 어디일까요? 유라시아 대륙의 그 중심축에 알타이가 있습니다. 알타이 산맥과 사얀 산맥. 그 사이 광활한 초원지대가 바로 알타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까마득한 시간부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북방아시아인에게 이곳은 바로 어머니의 대지였습니다. 풍요의 대지에서 사냥을 하며 추위를 견뎌낸 사람들. 그들이 오늘날 우리의 조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호수 바이칼.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그래서 시베리아의 진주로 불리는 그런 호수입니다. 바이칼 호수에서 유일하게 흘러나오는 앙가라강. 그 상류에 볼쇼이 나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러시아 이르쿠츠크 대학과 일본 홋카이도 대학 고고학팀이 공동으로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대에서 3,700점가량의 구석기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발굴의 책임자는 일본의 가토 교수. 그는 이곳에서 동아시아에 출현한 현생 인류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実はこのバレショイナリムで見つかっている最も古い、おそらく解剖学的な意味で現代人ですね。これが東アジアで最も古い段階に出現した痕跡というのをこの遺跡は示していると思われます。で非常に興味深いのはその石器群の中にかつてですね2万年よりも後にならないと出てこないと思われていた採石人格が出土しています。 시석기라고 불리는 이 작은 돌 조각들이 바로 동아시아 현생 인류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현생 인류만이 제작할 수 있었던 혁신적인 도구였습니다. 동아시아에 출현한 현생 인류는 시석기를 어떻게 만들어 사용했을까요? 작은 돌에 힘을 가해 떼어낸 날카로운 돌날을 시석기라고 합니다. 시석기를 떼어낸 돌을 시석기 몸돌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작은 몸돌에서 50개나 되는 날카로운 시석기가 얻어집니다. Это очень острый нож. Я сейчас попробую им порезать бумагу.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날카로운 시석기를 나무나 동물 뼈로 만든 창촉에 끼워서 강력한 사냥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소재를 조합했다는 점에서 시석기는 획기적인 도구였습니다. 동아시아의 인류가 고안해낸 새로운 사냥 도구,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Сейчас я попробую бросить это копье. Раз, два, три. 태고의 사냥꾼이 찌른 창촉은 맘모스의 가죽을 찢고 단단한 척추뼈까지 꿰뚫었습니다. Около 40 тысяч лет назад в качестве наконечников копья человек использовал цельный кусок камня. Это было хорошо, но не экономично. Расходовалось много сырья, и человек придумал микропластины, которые экономичны в изготовлении, расходуют мало сырья и очень эффективны в работе.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человек мог вытащить сломанную микропластину, вставить в нее другую, заменить изломанный вкладыш.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рабочее состояние инструмента. 시석기에서 가토 교수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동아시아 일대에서 발견되는 시석기는 모두 똑같은 제작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베리아와 홋카이도에서 발견되는 시석기와 시석기 몸돌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시석기 몸돌을 쇠기형으로 다듬어서 눌러떼는 방식으로 시석기를 만듭니다. 이렇게 제작 기술이 같은 시석기 집단은 공통 조상에서 나왔다는 것이 가토 교수의 생각입니다. シベリアとそれから朝鮮半島で見つかっている採石人格、それからシベリアで見つかっているものと北海道で見つかっているもの採石人格ですね。そしてアジアで見つかっている採石人格とアラスカで見つかっている採石人格、これを比較しますと非常に強い共通性があります。つまり同じ技術の基盤を持ってそういう情報を共有していた人たちが何世代もかけてですね技術を伝えていって、そして、同じ技術の上に立って採石人という道具を作っていたことがわかるわけですね。 시석기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은 어디일까요? 알타이 지역의 까라봉.
이곳에서 4만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세석기가 발굴됐습니다. 세석기를 추적해가면 알타이 지역에서 퍼져나간 사람들의 이동 경로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알타이에서 출발해 세석기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들은 바이칼을 거쳐서 남쪽으로 한반도와 일본까지 건너왔습니다. 바이칼 호수에는 2천여 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삽니다. 호수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물은 추운 시베리아 인류의 삶을 가능하게 한 원천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고대 시베리아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요? 바이칼 호수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바이칼 호수에서 건져올린 침전물로 고대의 생태와 기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천년에 5cm씩 쌓이는 바이칼 침전물은 지금까지 8km에 이릅니다. 태고의 정보가 바이칼의 침전물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만 년) 전의 침전물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식물의 씨앗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영구 동토에서만 자라는 식물의 씨앗입니다. 이 작고 단단한 씨앗에서 연구팀은 2만 년 전 시베리아의 기후를 밝혀냈습니다. И делается такое заключение. Какая же общегодовая температура была? Какая была наиболее низкая температура? То есть вот тогда в Западной Сибири, вот это 20 тысяч лет назад, доходило до 50 градусов совершенно повсеместно. 고대 시베리아는 사냥꾼이 살기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겨울은 춥고 길었지만 그 뒤의 여름에는 수많은 동물과 수백 종의 식물이 넘쳐났습니다. (2만 년) 전에 찾아온 최혹한기. 그것은 시베리아의 짧은 풍요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시베리아 사람들은 세석기를 가지고 더 따뜻하고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서울대학병원 내과병동에는 심각한 당뇨병 환자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합병증을 동반하는 당뇨병. 우리나라 성인의 약 10%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홍규 교수. 그는 당뇨병의 근원적인 문제는 유전자에 있다고 봅니다. 당뇨병의 발병은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유전형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세포를 배양해 유전 형질에 따라서 그 증식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유전 형질에 따라 증식 속도가 다르고 그 증식 속도의 차이가 당뇨병과 관계에 있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이곳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양은 그 사람의 유전 형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북방 유전형은 훨씬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방출해냄으로써 지방이 잘 쌓이지 않게 해서
당뇨병에 잘 걸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북방계 유전자라는 것은 결국 그 몸에 그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고 열을 많이 발산하는 그런 유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유전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 마른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그 비만에 걸리지 않고 비만이 되면은 당뇨가 된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슐린의 생산량을 적게 해도 되는 그런 체질을 가지기 때문에 당뇨에 저항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전 형질은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뿌리를 찾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데 아시아 남반계는 E, B, F, M7형을, 북반계는 A, C, D, G, Y, Z를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병에 강한 형질인 북방형 유전형을 추적하던 이 교수는 이 작업으로 아시아인의 계통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당뇨에 강한 북방의 유전 형질이 얼마나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홍규 교수는 연구를 토대로 한국인의 유전 형질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는 한국인의 70%가 아시아의 북방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유전학적으로도 우리의 뿌리는 북방에서 뻗어나왔음을 의미합니다. 2만 년 전 시베리아에 찾아온 혹한기. 우리의 조상들은 사냥감을 찾아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한반도로 왔습니다. 그들이 썼던 말이 바로 우리말의 뼈대가 되는 조상말일 겁니다. 그 긴 시간, 우리 한국어를 만든 것은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지난 8월, 한 사람을 위한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매년 추모식마다 그의 가족은 미국에서 이곳에 옵니다. 자신의 고국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할 만큼 한국을 사랑한 사람, 바로 헐버트입니다. 그는 고종이 신임했던 사람으로 헤이그 밀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헐버트. 그는 한국어의 기원 문제에도 관심이 컸습니다. 한국어가 남방의 드라비다어에서 왔다는 게 그가 내놓은 가설입니다. 한국어를 드라비다어와 체계적으로 비교한 사람은 헐버트가 처음이었습니다. 헐버트는 주로 농사와 관련된 말에서 비슷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쌀, 무쌀, 벼, 비야, 알, 아리, 씨, 비치, 풀, 불, 귀, 기비, 몸, 메이, 비, 베이. 서로 닮은 점이 많다고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어휘 비교를 예를 들어가면서 해줬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면 상당히 실감이 있고 믿음직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어순, 문법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주어,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인데 드라비다어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 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가치 있는 걸로 평가를 합니다.
드라비다어는 인도 남부와 스리랑카, 파키스탄 일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먼 바다를 건너 남방의 사람들이 한반도로 건너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한민족의 기원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추적하고 있는 김병모 교수. 그의 연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아시아에 분포하는 신화입니다. 김 교수는 아시아에 존재하는 두 가지 신화가 민족 이동의 열쇠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신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선 신화라고 인간의 조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신화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조상은 알에서 태어났다 또는 상자 속에서 태어났다는 난생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선 신화는 스키타이족, 그다음에 바이칼 지방의 부리아트족, 그다음에 몽고족, 이렇게 우리보다 추운 지방 사람들의 신화체계이고, 즉 유목민족, 기마민족의 신화체계입니다. 난생신화는 그 반대로 아주 따뜻한 쪽에 인도의 문다족,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원주민, 인도네시아 자바족, 그다음에 필리핀, 대만의 빠이완, 해남도 원주민, 그렇게 있단 말이죠. 즉 벼농사 지역 사람들의 신화체계입니다. 천손 신화는 알타이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일대의 북방에 퍼져 있습니다. 인도,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등 남방 일대에는 난생 신화가 있습니다. 북방의 천손 신화와 남방의 난생 신화는 바로 한반도에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주 이상스럽게도 기마민족의 천손 신화도 있고, 또 농경민족의 난생 신화도 한국 신화 속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한반도에서 동시에 발견된다는 것은 한국 민족의 구성 과정에서 기마민족적인 사람들과 또는 농경민족의 전통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이 한반도에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방에서 한반도까지의 먼 바다는 고도의 항해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쉽게 건널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열대 바다에서 발생해 한반도로 북상하는 쿠로시오 해류라고 합니다. 바다의 고속도로인 쿠로시오를 타고 남방에서 건너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유전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단국대학 생물학과의 김욱 교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 인류의 형성 과정과 이동 경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유용한 정보는 바로 유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김욱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한국인의 기원을 밝히는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해온 한국인의 유전 형질을 동아시아인의 유전 형질과 비교하는 작업입니다. 연구를 위해 동아시아 10여 개국을 대상으로 1,200여 명의 유전자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이들 유전자 배열을 비교해 유전 형질이 같은 집단끼리 분류해냅니다. 그 결과 한국인의 40%가 동남아시아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한국인 집단의 경우는 그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형으로 볼 때는 주로 동남아시아인들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그 B 하플로 그룹, 그리고 F 하플로 그룹, 그리고 M7 그룹이 약 한 40% 정도가 한국인 집단 내에 분포되어 있고요.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집단이 아마도 어느 시기에 남방계로부터 일부가 이주해 들어와서 집단 형성에 기여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남방인들은 언제 한반도로 건너왔을까요? 김 교수는 한반도에 쌀 농사가 유입된 시기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남방 유전자형과 쌀 농사가 들어온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남방에서 기원한 쌀 농사. 남방의 농경인은 쌀 농사를 가지고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한반도에 건너온 남방인, 그들은 쌀 농사를 짓던 농경인이었습니다. 쌀 농사와 관련된 그 민족이 우리 한반도 내에 만주를 포함해서 이주해 들어왔던 시기가 크게는 8, 9천년으로 초기로 보지만은 대부분의 한반도 내의 지역이 쌀 농사가 만연된 그러한 시기가 한 3, 4천 년 전으로 보는데, 특히 그 시기에 분화된 유전자형이 실제로 SRY465라고 하는 그 유전자형이 현재 우리나라에 한 30% 지금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아마도 우리 한반도의 한국인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쌀 농사를 가지고 온 남방인. 그들은 먼 바다 건너 그들의 언어를 가져왔습니다. 고대의 바다는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8,000년 전 한 무리가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한반도에 가져온 것은 쌀이라는 새로운 문화와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말은 지금 한국어 속에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세석기를 가지고 한반도에 뿌리 내린 사람들과 쌀농사 기술을 가지고 온 남방 사람들. 그들은 나중에 한국어의 뼈와 살이 되는 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조화롭게 이뤄낸 말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한국어입니다.今日ではその言語学的な基準に照らして厳密な意味でのアルタイ語族というものを認める人は少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And we cannot therefore speak of an Altaic language family. That's why we cannot really say that Korean is Altai in the language family sense. But if you look for all the similarities and all the differences, at the moment I suspect there are more differences than similarities, and therefore empirically one would look at Korean and say it really is on its own,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언어다. 단지 현재 상태에서는 그 어떤 학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은 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하면은 그 알타이어와의 관계를 밝힐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말은 어족으로 따지면 어디에 속할까요?
그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태고의 시간과 아득한 공간을 흐르는 인류 문화가 곧 한국어의 자양이 됐습니다. 그 시공의 산과 바다를 넘어 우리에게 온 한국어. 그 여정이야말로 위대한 여정입니다. 빨리 와. 엄마가 기다리시니까 빨리 집에 가자. 누나 아직 멀었어? 응, 조금만 가면 돼. 산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맞히면서 갈까? 응, 좋아. 산에는 시냇물이 있어. 따라해봐. 졸졸졸 시냇물. 졸졸졸 시냇물. 와, 이 나무 좀 봐. 굉장히 큰 나무다. 이 나무 이름은 느티나무야. 느티나무. 해봐. 느티나무. 참 잘하네. 그럼 하늘에는 뭐가 있는지 볼까? 저기서 하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은 뭐야? 해. 맞았다. 하늘에는 또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이 있어. 자, 해봐. 두둥실 구름. 두둥실 구름. 캄캄한 밤에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건 반짝반짝 작은 별.